2020년까지 5년 동안 투자자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업종은 무엇인가 해서 저는 장담하는데 제약바이오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움직였던 제약바이오가 지금 끝났냐? 전혀 끝나지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좋아졌죠.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편입니다. 지금 좀 사야 할 업종, 섹터 좀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섹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 따라서 좀 움직였던 섹터들이 있어요. 2018년에 정부에서는 3대 먹거리 산업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저는 그 3대 먹거리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주변 분들한테 말해도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중장기 재료다. 근데 아예 뭐 정부에서 발표하고 마는 거지 뭐. 그 당시 3대 먹거리가 뭐였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율차, 그리고 제약바이오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분석을 다 했었는데 왜 이 세 개가 3대 먹거리일까?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야, 이거 좀 주식을 아는 사람이 발표했나 보다. 왜냐면은 그 3대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그쵸? SK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둘은 반도체 회사긴 한데 메모리 반도체 회사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비메모리에 좀 집중해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또 두 번째, 미래형 자율차.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중소형주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개솔린만 만들었단 말이죠. 야, 이제 미래형 자율차도 만들어봐.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좀 더 잘해봐. 근데 저는 세 번째가 사실은 제약바이오. 아니 가치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사기꾼이라고 막 하는데 정부에서 왜 제약바이오를? 근데 제약바이오 시총이 3대 산업에 들 정도로 커진 거죠. 지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개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 5위 안에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수많은 종목들이 1조 이상이에요. 지금 3대 산업에 무조건 든단 말이죠, 제약바이오. 그러면 메모리 잘하는 1대 산업, 비메모리도 잘해봐. 가솔린 잘 파는 2대 산업, 전기 수소차도 잘 팔아봐. 3대 산업은 뭔데? 제약바이오. 야, 너네도 좀 잘해봐. 이렇게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 3개가 나왔었는데 그게 2018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거나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었거나 미래형 자율차, 전기수소차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2년 동안 다른 안 움직이는 업종 갖고 있는 분들보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뉴딜 정책이란 말이에요. 뉴딜. 두 가지 뉴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정치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이게 아니고 저는 오로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식 투자자의 목적은 그 정책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나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이 재료가 후재면 올라가겠네라는 판단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판단했던 건 원래 주식 경원에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고요. 그리고 맞서지 말라는 개념보다 지금 요즘 수준은 맞서지 않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연구를 해서 파고들어라. 그러면은 코로나 때는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나왔을 때도 다 너무나 집중했어야 돼요. 만약에 그린 뉴딜에 집중을 했다면 풍력, 태양력, 하나솔루션은 오늘까지도 계속 올랐어요. 풍력, 대장주가 뭔지 사람들 좀 엇갈리지만 CS 윈드를 할지 CS 베어링을 할지 아니면 유니슨을 할지 굉장히 많은 풍력주들 또 그룹주에서도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으로 또 움직였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효성중공업도 움직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린 뉴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정부 정책이 발표했으면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거든요.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야 될 업종이 뭔지가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어제 또 뭐가 나왔냐면 한국거래소가 이름이 KRX인데 KRX에서 예전에 KRX 300지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거래소에는 코스피 200이 있고 코스닥에 코스닥 150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버무려서 거래소와 코스닥 버무려서 KRX 300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어제 뭐가 나왔냐면 거래소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KRX 지수 뉴딜 지수를 만들 거야. 근데 그 뉴딜 지수가 뭐니? BBIG 업종 지수야. BBIG. BBIG 잘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진짜 줄임이 많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노래로 가르쳐 드릴까요? 사실 약간 아는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세요, 빨리. 제가 이거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농담 들으면 김 작가가 헐리우드 배우 같다. 줄임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KRX BBIG 나오기 전부터 당연히 알았어야 돼요. 그럼 BBIG는 배터리하고 바이오하고 인터넷하고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이 BBIG
4가지 업종에 3개씩 묶어서 12개로 지수를 만든대요. 그게 KRX, BBIG, K, 뉴딜 지수예요. 네. 그러면 그 3가지 종목씩이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애들이죠. 네네. 배터리에서는 시가총액 3위까지 드는 게 당연히 LG화학, 삼성 NCDI, SK이노베이션.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리고 I에서는 인터넷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존. 근데 오늘 더존비존이 급등했거든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매일매일 정보 정책을 봐야 돼요. 또 게임에서는 3개가 뭐였냐면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오늘 펄어비스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펄어비스나 더존비존 이 방송 나갈 때 급등해 이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1억씩만 하니까 대응만 잘하면 돼. 그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파악을 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 정책을 제가 엮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비메모리, 반도체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뉴딜 나왔을 때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이번에 BBIG. 요것들을 다 묶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업종이 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죠. 어딘가요?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린 뉴딜, 게임. 요 정도가 일단 중복되는 5개예요. 그죠. 그럼 요 5개 말고 저는 이제 추가로 한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엔터가 빠졌죠. 엔터. 왜냐면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빅히트가 상장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빅히트 상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빅히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는 상장 전에 미치겠지만 상장이 되고 나면 또는 지금도 저는 기획 3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 3사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CJ ENM의 움직임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엔터주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푸드. 왜냐면 코로나의 보이지 않는 수혜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 못 가잖아요. 맞아. 사실 혼자 사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대부분 뭐 집에서 햇밥 먹거나 라면 끓여 먹겠죠. 뭐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이런 종목들 차트 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푸드도 좀 관심 가져야죠. 그럼 이 정도 하면 한 8개가 될 거예요. 8개의 업종이면 됐잖아요. 왜? 각 업종에서 하나만 종목 하나씩만 선택해도 8개잖아요. 그러면 8개 샀으면 됐지, 뭐 20개 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선택한 업종이 제가 예측하는 좋은 업종이에요. 들어가야 될 업종. 사실 세무사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왜요? 제가 말씀하신 업종들을 바이오 빼고는 하나씩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엔터주도 사실 좀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최적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뭐 배터리 있고요. 종목 얘기 안 해드니까 바이오는 제가 좀 약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바이오 추가 설명 한번 드리고 싶네요. 진짜요? 해주세요. 어느 종목을 사라가 아니고요. 오늘 업종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바이오 업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수익이 안 나지 않냐예요. 자, 근데 우리는 재무제표상에서 수익 나는 종목을 사야지만 우리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로서의 수익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과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투자자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업종은 무엇인가 해서 저는 장담하는데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주도주였어요. 2015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 당시에 상반기에는 한미약품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요. 3연타석 홈런을 쳤었죠. 기술 수출. 한미약품이 움직이면서 뭐 바이오로메드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까지 퍼지면서 2015년에 적게는 한미약품이 그때 아마 뭐 7배 정도 났던 것 같은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또 코스닥 쪽에서 뭐 바이오로메드나 이런 기타 바이오주들이 뭐 한 7, 8배씩 움직였죠. 그게 2015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업종의 주도주가 움직이면 5년 동안은 못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20년 했으니까 제 기억에 SK텔레콤은 사실은 1999년도에 한 번으로 여태까지 크게 움직인 적 없고요. 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차정 장세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 자동차, 화학, 정유. 얘네들도 금융위기 이후에 오르고서 한 번도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5, 6, 7년도에는 그때는 뭐가 움직였었냐면 조선주들이 움직였어요. 조선주의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이었고요. 현대중공업이 제 기억에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었는데요. 그 이후로 현대중공업 한 번도 움직인 적 없어요. 한 번 주도주가 크게 움직이면 5년, 10년 동안 못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그런데 그걸 최초로 바꾼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주예요. 제약바이오주는 2015년에 크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2017년에 다시 한번 크게 움직입니다. 딱 2년 만이죠. 2017년에 움직였던 대장주는 뭐였냐면 지금은 꼬꾸라졌지만 꼬꾸라진 걸 왜 얘기하냐? 그거 샀으면 다 망했잖냐?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 신라젠이 대장주였는데 그러니까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15배가 올라갔거든요. 누군가는 신라젠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분명히 난 거예요. 누군가는 꼭지에서 사서 10분의 1토막이 났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신라젠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요. 셀트리온이 거래소 코스피 200으로 이전하면서 셀트리온도 그 2017년의 장 후반, 그러니까 12월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40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2015, 2017, 2년에 한 번씩 움직였던 제약바이오가 지금 끝났냐? 전혀 끝나지 않았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꽤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신약 개발 이슈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임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좋아졌죠.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주랄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코로나 백신 관련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자라면 적어도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합리성은 뭐냐?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돼. 그럼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준 업종이 뭔데? 제약바이오야. 근데 그거를 내 포트폴리오에서 굳이 뺄 필요는 없죠. 만약에 한 종목만 사야 된다면 제약바이오 저도 반대예요. 왜? 위험하니까.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뭐 얘가 10종목이 있어. 10종목에 한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를 안 넣는다면 약간 그거는 고집스러운 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라는 건 결국은 수익을 높이면서 위험을 줄이는 건데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 하나 넣는다고 해서 위험이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수익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2015, 2017, 2019, 20에 주도주인 제약바이오를 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맛있는 식당과 같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맛없는 식당에서 백반값 10,000원짜리 하던 걸 20,000원에 올리면 당연히 아무도 안 가죠. 어차피 맛도 없었는데 5,000원으로 내리면 그래도 안 가요. 맛없는 데는. 맛있는 식당을 10,000원짜리 백반을 20,000원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좀 비싸졌네 하고 안 갈 겁니다. 근데 다시 10,000원으로 내리면 다시 갈 거예요. 이제 업종으로 예를 들게요. 제약바이오는 지금처럼 화랑장에 지금 안 사도 돼요. 다만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또 조정을 받는다면 6개월 1년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들어가도 무방해요. 왜? 2015, 2017, 2019, 2021, 20에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떨어져 있을 때 맛있는 식당이니까 가격이 떨어졌네 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몰릴 거라고요. 반면에 그럼 맛없는 식당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게 굉장히 맛없는 식당이죠. 최근 3, 4년 동안 계속 급락만 했어요. 연봉상으로 5년 연속 음선이거든요. 그럼 5년 연속 떨어져요. 맛없는 식당인 거예요. 예를 들어 건설주, 지난번 대북 관련주에 꼈던 건설주 몇 개 빼고는 한 10년째 움직임이 없습니다. 철광주 대장주가 포스코란 말이에요. 포스코 10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10년째. 그러면 10년째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맛없는 식당이란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져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 그럼 우리는 밥 먹을 때 다 맛있는 식당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주식할 때도 맛있는 식당을 좋아해야죠. 맛있는 업종을 좋아해야죠. 그럼 현재 10년 동안 봤을 때 철강, 한국전력, 건설, 조선 이런 업종은 맛없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업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성장주들 또는 게임주 또는 엔터주 또는 제약바이오. 맛있는 업종과 맛없는 업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매수 주문 좀 칠게요. 장이 끝났네. 농담 던진 거였습니다. 매수 주문 좀 이제 친다고 얘기하고 이게 센스를 못 받아치시니까 내가 당황스럽네. 아니, 난 어디에 뭐 보낸다고 난 쉬는 시간에 물 마시는데. 제약바이오 매수 주문 좀 치겠다고. 근데 이제 장이 끝난 시간이잖아요. 지금 저녁 7시 반이라서. 야, 한마디로 지금 맛있는 식당과 맛없는 식당은 지금 섹터로 얘기했을 때 사야 할 업종과 사지 말아야 될 업종은 지금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또 김 작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좀 많은 슈퍼개미와 전문가들이 오셔서 또 어느 정도 아는 부분도 있어요. 이 질문 지금 해달라고 지금 막 댓글 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방금 말한 8대 업종 정도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미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좋다는 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근데 지금이 카카오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이버도 많이 올랐고,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다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여태까지 안 사신 거는 분명히 반성을 하셔야죠. 그렇죠.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관심 없었다는 거 자체를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못 샀던 이유가 안 움직였던 업종을 갖고 있었던 게 이유라면 더더욱 더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해서 그게 바로 예측과 대응의 영역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더 간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럼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더 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예측에 따르셔야죠. 또 대응은 뭐냐? 제가 근데 만약에 이쪽이 더 좋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저는 이제 안 좋다고 말을 할까요? 안 좋다는 얘기는 제가 매도를 하겠죠. 언제 안 좋고 언제 매도를 하냐? 꺾이는 게 확인되면이겠죠. 이거는 주가의 움직임으로 포착하는 건데요. 이런 의문을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주가만 봐서는 안 되지. 그 기업이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재무제표도 봐야 되지 않아? 왜 자꾸 주가로만 얘기해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를 보는 것과 재무제표를 보는 건 같다라고. 왜냐하면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가 가치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더 낮게 거래되는 종목을 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을 산다는 얘기는 이게 같아져야 된다라는 게 명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이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특히나 중장기적으로는. 오늘 하루에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후, 2년 후, 10년 후는 당연히 가치와 가격이 같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연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연봉 차트를. 그럼 삼성전자는 10년, 20년 동안 우상향을 했다. 그럼 삼성전자는 당연히 재무제표가 10년, 20년 성장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10년, 20년 올라갔겠죠. 그럼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볼 필요도 없죠. 주가만 보면 이 회사는 여태까지 성장하는 회사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의 연봉 차트를 보면 한 6년, 7년 양선이거든요. 그럼 NC소프트 재무제표 확인할 필요 없죠. 왜? 7년이나 가격과 가치가 막 따로 움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7년 동안, 10년 동안 우상향을 했다는 얘기는 가치도 계속 증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어차피 주식 투자는 가치와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 적자 전환이 나오거나 증가세가 꺾이는 거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건 저는 주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니까. 재무제표는 사후적인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먼저 꺾이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차트적인 영역이니까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헤드앤숄더 패턴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고점은 지나야지 알 수 있어요. 고점을 우리는 병곡이라고 하거든요. 병곡을 맞춘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왜냐면 병곡을 맞추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100조도 벌 수 있거든요. 선물시장에서. 선물시장은 거래대금이 몇 조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도 병곡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병곡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곡은 지나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병곡이라는 건 상승 추세, 하락 변고점,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변곡점은 못 맞추지만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내가 업어 탔어요. 그러면 변곡점 꼭지는 못 맞춰도 올라갈 때는 안 팔면 돼요. 꼭지 이후에 내려갈 때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에서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주가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주가로 확인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3일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3일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면 안 팔면 돼요. 상승 추세니까.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상승 추세 꺾였다는 신호가 어디 있어요? 단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안 팔면 되죠. 근데 꺾인 신호가 나오면 팔면 되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대응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어깨에 팔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어깨가 어느 정도인 건지 참 그거는 이제 애매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지지선이 깨지거나 작도법을 써서 지지선을 그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뭐 차티스트들의 영역이라고 치고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저는 그래서 퍼센트법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퍼센트? 특히 뭐 주린이들 초보 투자자들한테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이 내가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죠. 한 20% 떨어지면 나는 이거 끝났다고 보겠다. 또는 25%. 근데 5%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5% 조정은 하루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5%를 잡았으면 야,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야지 7,500원에 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저점에서 3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10,000원이 30,000원 갔어요.
3만 원에서 20%면 24,000원이에요. 그래도 만 원에서 24,000원에 팔아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조금 먹고 파는 것보다는 끝까지 기다리는 게 낫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뼛속까지 발라먹는 건데 뼈까지 발라 먹어야 돼요. 우리 갈치 먹을 때처럼.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데 왜 팔아요? 야, 어쨌든 그게 수치가 5%는 아니고 그럼요. 5%는 아니죠. 자기 기준에서 한 뭐 퍼센트로, 20%든 25%든 네,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